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평가원, 전국부 한동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난주에 한 청년 근로자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서울 메트로 측은 사망한 김 씨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피해자 김모 씨의 유가족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고 외주업체들의 근무 조건 등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이 직접 목소리를 낸 이후 특히 입사 7개월 차의 김 씨가 10명이 안 되는 인원으로 50개 가까운 역을 맡아야 했던 상황, 또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등에 놓여 있었음이 밝혀졌고 외주업체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 관해 비로소 관심이 쏠리게 되고 있습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 메트로 측은 최초 기자 브리핑에서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하여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번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번 사건이 일어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과실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적폐들이 불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동호 기자,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스템이었습니다. 2인 1조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지침이 지켜지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관리하는 역은 지하철 1, 2, 3, 4호선입니다. 나머지 5, 6, 7, 8호선은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크린도어 고장은 1년에 2천여 건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통계상으로만 보면 하루에 적어도 5건, 많으면 8건까지 고장이 나는 거죠. 문제는 고장이 정확한 주기로 딱딱 맞춰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퇴근길 시민들이 많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고장 횟수가 작고요. 또 잠실역에서 고장이 났다가 신촌역에서 또 고장이 나면 이동 시간이 수리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2인 1조 지침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죠. 실제로 이번에 구의역에서 19살 김 씨가 숨진 은성 PSD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경찰은 이곳 관계자로부터 업무 일지를 상시적으로 조작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혼자 근무를 했지만 둘이서 근무를 했다고 업무 일지를 고쳤다는 거죠. 저희 취재진도 이 작업 일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봤었는데 대부분 작업자 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손으로 직접 쓰는 작업 일지가 있고 컴퓨터로 작성하는 작업 일지가 따로 있는데요. 이 수기로는 1명이라고 썼는데 컴퓨터로는 2명이 적혀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리 업무가 너무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니까 혼자서 근무를 한 다음에 2명이 근무를 했다고 일지를 바꿔 쓴 거죠. 현실이 이런 대로 서울 메트로는 사고 당일 사고 책임이 2인 1조 지침을 어긴 김 씨 책임이라고 발표를 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며칠 뒤 피해자에게 책임을 밀어서 죄송하다며 사과 브리핑을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서울 메트로 직원들의 관피아 문제입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인데요. 이 퇴직한 관료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을 하면서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걸 비판하는 단어입니다. 4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를 지금처럼 용역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직영으로 하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직원 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책임감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서울 메트로는 뜬금없이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자회사는 외주업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이름만 바뀐 셈인 거죠. 서울 메트로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용역업체보다는 자회사가 더 책임감이 높으니 이게 개선이 되는 거다. 직영으로 하려면 정규직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서울 메트로는 애초에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불거지니까 기자 브리핑 때 정수영 서울 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 의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상을 살펴보면 이런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서울 메트로 용역업체 임직원 상당수는 메트로 퇴직 직원들입니다.
애초에 서울메트로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용역업체와 그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지금 용역업체 사장도 서울메트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은성 PSD의 임직원 4분의 1이 메트로 퇴직자입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후생복지도 서울메트로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영세한 용역업체인데 말이죠.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메트로가 갑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의 낙하산을 위해 이 용역업체를 쓴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피아, 이번은 서울메트로니까 메트로에 매자를 따서 메피아라고 불리는데요. 서울메트로가 이번에는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영 대신 자회사 카드를 들고 나온 거 봐서는 여전히 자리 보존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의심을 떨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반성이 좀 제대로 된 행동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매번 이렇게 회피성 대책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강의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건 이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의역에서 헌화를 하고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을 붙여주는 등 고인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에서만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사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되었고 서울 메트로 등은 해결을 약속했지만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해결책이 진짜로 실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013년에 발생한 성수역 사망사고 이후 안전 매뉴얼이 마련되어 2인 1조 작업을 명시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뉴얼을 지키기 어려운 근무 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외주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외주화 실태에 관한 재검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 지도부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해결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꾸준한 보도를 해야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심과 꾸준한 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여러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면서 시민들의 추모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추모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추모 문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이 세월호 같은 대규모 재난을 일단 제외하고요. 이런 사람이 한 분 돌아가신 단위 사건에서 이렇게 큰 추모 열풍이 있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최근 강남역 묻지마 여성 살해 사건 때는 강남역 8번 출구 일대가 추모 쪽지로 뒤덮였었는데요. 이 추모 쪽지가 너무 많아지면서 추모 공간이 강남역에서 서울시청 시민청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구의역 사고 때는 사고가 난 지하철역에 추모 쪽지와 국화가 한가득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내 자신이, 내 가족이 당할 수 있었을 뻔한 일이라는 공감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 강남역 사건은 여자라서, 구의역 사건은 비정규직이라서 피해에 노출됐다는 거죠.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4년 사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 1월에는 성수역, 지난해 8월에는 강남역, 올해는 구의역 사고가 터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살의 청년이 죽음을 당해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사고 현장에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구의역에 가보시면 실제 사고 현장인 스크린도어 앞에 추모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이 개찰구에 들어가기 전 대합실에도 추모 공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테이블 위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컵라면, 떡, 케이크 등이 많이 놓여 있는데요. 이 숨진 19살 김 씨의 가방에 컵라면 한 개만 덩그러니 들어있던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하늘에서는 부디 잘 먹길 바란다는 쪽지 내용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외주와 비정규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역시 이번 사건 뒤 서울시 공공기관의 외주화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직영으로 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고장이나 사고 횟수가 메트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스크린도어 고장 통계를 한번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울메트로는 7,200여 건 사고가 났는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800여 건에 그쳤습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러면 서울메트로처럼 직영이 아닌 용역업체로 돌려서 더 효율성이 높아졌느냐? 그렇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2인 1조라는 지침을 못 지킬 정도로 인력 상황은 열악했고요.
일하는 직원들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은 메트로에 다닐 때 연봉에서 최대 80%까지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숨진 김 씨 유가족 말을 들어보면 숨진 김 씨가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월급은 고작 140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달 동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3월 기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비율은 32%입니다. 10명 가운데 3명이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실제 현실에서는 여성과 청년, 노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모 열풍은 그동안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던 비정규직에 대한 공감과 분노가 폭발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슬픈 죽음을 맞이한 김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YTN에서도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보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보도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 전국부 한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지난 5월 19일에 있었던 YTN DMB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프로그램 한 회 자체가 어느 한 학교의 한 수업 자체 그 하나만 가지고 끌어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조금 좀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좀 단조로운 느낌? 그 자체의 내용 자체는 너무 신경을 했지만 그 전체적인 느낌이 수업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특별한 변화가 없어서 좀 이렇게 좀 단조로운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이번에 초등학교를 다뤄서 또 그 세 번이 전부 다 초등학교여서 비슷한 느낌이어서 좀 더 그랬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좀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만 딱 보게 됐을 때는 여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스프라이트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1편부터 보게 되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용어들 설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없이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용어라 하더라도 어느 일정 횟수까지는 좀 밑에 설명이 들어가면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들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대상을 누구로 잡고 있는 건가? 이제 그 타겟 오디언스를 타겟 시청자를 누구로 하고 있는지 그게 그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YTN 사이언스에서는 오전 10시 30분, 그다음 오후 5시 30분, 그다음에 밤 10시 반, 밤 10시 이때 이제 3번 방송을 하고 또 그 DMB에서는 밤 1시 30분, 그다음에 저녁 8시 25분 뭐 이때 방송하는데 그나마 이제 뭐 타겟 시청자라고 한다면 뭐 어린이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이런 시간대는 어린이들이 뭐 거의 시청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여전히 이제 그 타겟 시청자를 갖다 좀 그 정하지를 못한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편성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프로그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게 밀릴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이 좀 어떤 시청자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한 좀 더 고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좋은데 뭔가 이렇게 영향력 있게 그 시청자들한테 이제 주는 게 없었다. 이제 요 점이 좀 굉장히 뭐 아쉽다면 아쉬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용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또는 뭐 어떤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만 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지루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뭐 어떤 임팩트가 있는 수업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이 아니고 하나의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걸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 이걸 정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 외에는 좀 지루한 느낌. 사실 저도 약간 좀 지루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 외에는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물론 뭐 컴퓨터를 전공하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안 볼 것 같고 또 관심이 없는 조금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당초 관심도 없고 임팩트가 없으니까 안 볼 것 같고 오로지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 내지는 뭐 초중고생들일 것 같은데 이들이 얼마나 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느낌은 학교에서 저런 교육도 하는구나 요즘에는. 부럽다. 예전에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약간 과학자 같은 걸 꿈꿨겠다 이런 그런 느낌이 있었고 굉장히 놀랍고 그런 느낌이었고 또 한편에서는 보면서는 약간 EBS 교육방송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딱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뭔가 학습을 따라가야 되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뭘 주려고 이 방송을 하지?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 위원회 때 많은 위원님들이 박물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참 품을 안 들이고 든 방송, 만든 방송의 또 다른 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육을 쭉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찍고 거기에 약간의 이제 좀 학생들의 인터뷰가 가미된 방식 이래서 정말 시청자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분명한데 주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앞에서 말씀을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뭔가 이게 그 프로그램이 그 소프트웨어 인재 교육을 현장에 보여주는 건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건가 아니면은 이런 교육기관에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걸 소개하는 건가 이런 게 좀 뭔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교육을 하는 거라고 하기에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시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고요. 타겟도 굉장히 불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소재만 명확한 그런 프로그램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명확하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촬영 현장도 이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게 분명한데 그럼 찍을 수 있는 그것만 분명하게 찍었어도 조금은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거기에다가 기획 의도를 정말로 기획 의도를 뭔가 집어넣어서 했다 그러면은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어려운 단어들, 뭐 제어, 뭐 알고리즘, 뭐 피지컬 컴퓨팅, 언플러그드, 뭐 스크래치 이런 거 나오는데 모르거든요, 저도. 저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따라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같이. 아니 따라가게 되면 흥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이 시청자들이 과연 볼 것이냐, 보더라 저거를. 그러면 한 번은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신다면은 뭐 이렇게 학생도 있고 아니면 또 그 학교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은 이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따라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건 소프트웨어 놀이터거든요. 이 개념은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놀이와 생각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공부는 지겨워요. 그러나 노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점은 미국 교육은 몸으로 배웁니다. 한국 교육은 입으로만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 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의 혁명이다 이거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아까 5분 말씀하신 것들 기반으로 해서 YTN이 소프트웨어 놀이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놀이터에서 뭔가를 스스로 알아가는 모습들. 왜냐하면 주로 원리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교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디에 관련 그 초점을 맞출 것이냐가 지금 없는 게 아닌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5분 말씀들이 다 단조롭다. 정체성이 상실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거기서 뭐를 우리가 끄집어낼 것인가? 그냥 갖다 비출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이 원리를 배우는 것을 흥미롭게 배우는 그 장면을 하이라이트 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뭐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동일 코너에서 다르게 표기되는 자막이나 자막에서 글자가 누락되는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의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한 개그맨의 성폭행 미수에 관한 보도에서 피의 사실이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 등으로 혼용돼 자칫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었는데 분명하고 통일성 있는 피의 사실을 적시해 주어야 한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온난화 등으로 인해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 유엔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는 기사에서 이에 관해서 발표하던 빌 쇼튼 호주 노동당 대표의 발언 내용 자막 대표에서 표가 누락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30일 중서부 미세먼지 폭염 속 오존도 비상에서 관련 보도에서 이 자막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미세먼지 농도 단위인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가 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온 자막에는 오존 농도가 상승했다는 화살표 표시만 나왔고 자막을 보고 충분히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미국과 쿠바의 화해 무드에 이어 우리나라도 북의 우방인 쿠바와 국교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는 내용의 자료 화면에 카리브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대를 받은 조태열 차관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의 주인공인 조 차관의 네임 슈퍼를 명기해 주었어야 했고 아울러 조인식을 하는 듯한 한국계 여성이 등장하는 화면이 노출됐는데 이 여성이 누구인지 자막 처리를 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책임자 인터뷰를 생중계한 장면 중에 사망자, 부상자 성명이 노출된 부분은 부적절했습니다. 그러나 생중계 중인 관계로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어서 성명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점은 적절한 대처였다는 시청자 격려가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학교 교수로부터 개정된 재난방송 시행령과 재해 재난 대비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5월부터 한더위 폭염주의보가 내려 여름이 훨씬 빨리 왔습니다. 올 여름은 100년 이후 가장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는 올해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8월에는 국지성 폭우와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리 재해 재난을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개정된 재난방송 시행령이 지난주 6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7일 전까지 지도점검 계획을 공지해야 하며 재난관리 책임자를 부서장이나 임직원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난방송 표준화와 모의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습니다. 보도 기능이 없는 유료방송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까지 확대해서 재난자막방송을 시행하며 재난방송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도 추가됐습니다. 법조항이 강화되긴 했으나 과연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실현이 과제입니다. 재난방송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과 대비, 복구 등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붕괴 등 안전불감증의 대형 사고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구의역 지하철 사고에 이어 14명의 사상자를 낸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사건,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는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였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재난방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자연재해인 홍수, 산사태나 공공시설물 등 위험한 징후를 사전 점검 보도함으로써 방송의 감시 기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반도에도 큰 지진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은 100년 만의 무더위가 예상되므로 대규모 정전 사태나 블랙아웃 같은 전력 대란을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재난방송 경우 일반 보도와 명확히 구분해서 재난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재난방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오보와 성정적인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일률적인 반복적인 보도 사례들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재난방송의 법적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재난보도는 속보성도 중요하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참혹한 현장 모습보다는 우선 재난구조 중점 보도로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재난 시 가능한 많은 채널과 미디어를 동원해서 재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된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의 필수적인 세부 사항을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